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중국 스페셜입니다. 중국 관련한 소식 왕창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지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토지 사유재산을 지키겠다며 주민과 무장경찰이 대치하며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창핑구 문화산업거주지역 안에 있는 호화주택단지 프리우스 마을에서 주민들과 무경이 대치 중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관이 수려해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선 곳이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갑자기 이 주택들을 모두 불법 주택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베이징에 호적을 두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소산권 개념에 따라 토지 대신 주택만 구입해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는데요. 당국이 이 소산권 개념에 손을 대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15일 공문을 보내 7일 이내에 모든 주택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재산을 지키겠다며 당국에 대한 항전을 선포하고 단지를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피하 식별을 위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곤봉과 쇠파이프 등을 들었으며 각 진입로에 바리케이트와 초소를 세우고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며 철거반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데요. 당국이 공안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현재 무장경찰 부대와 주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드디어 물론 시위가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제 일반인들하고 이런 재산 때문에 삶의 질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가 충돌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집들 대단히 좋아 보이는 집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봐도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파주나 고양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꽤 괜찮은 단독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이 베이징 시내에 너무 조밀하고 인구 밀도 높고 하니까 이 베이징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 여기에 지금은 농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이 집도 일종의 물건처럼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물건, 집이라는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소산권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체제니까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한 50년 동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0년이 되면 다시 연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집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집의 소유권이다 이게 아닌 그런 국가인데 여기는 땅은 그래 국가 건데 이 집은 내 거야. 왜? 나는 집이라는 물건을 샀으니까. 물건 사면 내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이징시가 있으면 우리도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이런 또 이 기초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 창핑구라고 하는 구에서는 이 창핑구뿐만 아니고 아주 많대요. 구에서는 허가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됐는데 베이징시에서 안 된다. 이거 7일 내 전부 철거야.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런 집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부딪히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인들이 소유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로 인한 충돌이 아주 이제 빈번하게 날 것이며 그거에 도화선 아니죠. 이미 이제 불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아마 확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야 이런 집을 물건이다 라고 샀으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거잖아. 영원히 내 거야 이거는. 50년 동안 이게 아니고 이건 영원히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샀는데 그거 안 돼. 철거야. 7일 내. 이거 지금 용납이 안 되는 상황. 아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큰일이죠. 중국 내륙 지역에 시간당 17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에 대한 붕괴설이 다시 돌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 한 달 가까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산샤댐 바로 아래에 있는 인구 400만의 도시이자 삼국지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창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환구15 등 중국 관영 매체는 29일 이창 기상대를 인용해
50년 만에 최대 폭우로 이창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창에 홍색 폭우경보, 즉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온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구이저우성과 후난성, 후베이성에 시간당 70mm의 폭우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록적인 폭우에 산샤댐의 방류가 더해지면서 이창은 도시 전체가 1m 이상 수심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중국 당국의 필사적인 삭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창 주민들은 웨이보 등 SNS와 온라인 공간에 현지 상황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산샤댐 수위가 경고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보 발령 얼마 후에 도시가 물에 잠겼다면서 당국이 산샤댐의 붕괴를 우려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는 당분간 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한 달 가까이 내린 비로 지반이 크게 약화됐고 산샤댐도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곳곳에 속속 전해지면서 양쯔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황구망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거는 지금 뭐 중국의 소방 당국이 뭐 주민들을 구출하고 있는 이런 홍보용 사진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정제된 검열로서 이거 오케이 해서 황구망에 올라온 그런 사진이에요. 이 소방대원이에요. 사실은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다하죠. 그래서 아주 뭐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 지금 막 속속 전부 다 인터넷에서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알려서 이 국민들이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삭제해요. 그래서 이 정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성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참 막아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창, 그러니까 이제 이 산샤댐 남쪽에 있는데 이 이창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 군사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삼국지에서 유비가 이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동원해서 오나라를 치러 갔다가 이 육손에게 패해서 화공에 패해서 완전 박살이 났던 그 이릉대전이죠. 그 이릉대전이 있었던 바로 그 고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제성으로 피신해서 유비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샤댐이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물을 계속 흘려보낸다.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잠겨 있는데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샤댐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있는 스촨, 또 운남, 귀주 뭐 이런 지역에서 계속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계속 이 양쯔강으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산샤댐에서 계속 이제 차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순식간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물이 지금 유입되고 있으니까 제가 군사TV에 산샤댐 붕괴 위기라고 올려드린 거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비가 계속 오고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산샤댐이 있는 이창 지역은 시간당 170mm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무지막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샤댐이 정말 붕괴가 된다면 4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억 명. 아유, 상상이 되나요? 뭐 중국 인구 한 13억, 14억 이상인데 그 중에서 양쯔강 유역에 사는 4억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는데 그 이재민만 4억 명이면은 그 안에 사망자 같은 이런 비극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빨리 중국 당국이 이런 거 삭제하고 검열하고 이런 걸 넘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댐 붕괴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저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신중 논란으로 미국이 탈퇴해서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주 중국에 조사단을 보내 바이러스 근원지 파악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 기원을 밝히기 위해 다음 주에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29일 화상회의에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포함해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면 더 잘 싸울 수 있다 라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총장은 또 확진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종식은 아직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라면서 팬데믹이 가속되고 있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WHO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로 추정되는 최초 발병 8개월 만의 일인데요. 늑장 대응 논란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근 바이러스 근원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명분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친중 인사죠.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친중 인사. 지금 뭐 이 사무총장 끝나면 에티오피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 많죠. 왜? 정부가 바뀌어서 전 정부 때 보건부 장관 할 때 유엔에서 온 구호물자 자기가 반대하는 부족에는 주지 않고 해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완전 친중 인사.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늦추었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건 뭐 별거 아니다라고 계속 이 봄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중국이 이 바이러스가 꺾였을 무렵에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국 책임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발병 10개월 만에 중국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중국 가면은 우한 가야 됩니까? 베이징 가야 됩니까? 지금 새로 베이징에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9배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지금 나왔다 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베이징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우한에 갑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니까 지금 뭐 이 사람의 어떤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WHO 요원들을 우한에 보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정말로 우한에서 기원했냐라는 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아마 우한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다 라는 보고서를 내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려고 지금 정말 뒤늦은 시간에 이제서야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빨리 WHO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나와야 되고, 그 국제기구에 우리도 이 WHO를 탈퇴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자가 세계 국제기구, 특히나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건기구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 전 전대협, 신전대협의 대자보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의 상징처럼 거론됐던 이 사건, 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대협. 당시 그 대자보의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대자보에는 시진핑의 충견, 문제앙, 중국의 식민지화를 준비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국,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라고 비판받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의 인민군을 최대 잠재적 위협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육군의 교육 교재, 육군 교육부의 이 교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지금 통일 뒤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위협이 되는 적은 누구인가? 바로 중국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중공군이란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중공군. 자, 원수들이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그리고 당시 소련, 중공군, 이런 말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귀에 익숙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이들은 침입자, 침범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몰고 온 주역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우리하고 외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어떤 관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북한. 한미혈명이 없다면 지금 이 위태위태한 공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군이 중국 인민군을 분석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군 당국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육군은 내부적으로 중국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은 중국의 인민군입니다. 자, 군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육군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3월 중국 지상군의 작전 수행 양상 및 북부 전구 작전 수행 역량이라는 제목의 외부 용역 과제를 선정해서 8개월 기간의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한창 연구 중입니다. 군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해당 연구는 2020년도 미래작전환경분석서에 수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작전환경분석서.
국방부와 합참 육군의 정책 수료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육군이 제시한 요구 계획서를 중앙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정부를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으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정부, 자, 어떤 조직일까요? 2015년부터 중국 모험을 뒷받침하는 강군몽 실현을 위해서 대대적인 중국의 국방개혁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북부 정부를 편성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은 서부 정부, 동부 정부, 북부 정부, 중부 정부, 남부 정부 이렇게 5개로 군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부 정부는 이 중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5대 정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 선양 군구 전체 권력과 베이징 군구, 진안 군구 일부를 편입해서 새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정예 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 지역의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서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국토 분쟁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주요 병력이 지금 북부정부 한반도와 접경지대를 이루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통일 이후에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김정은, 김씨왕조는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북한의 혁명 세력이 김정은을 끝장내고 그 자리에 들어앉을 것인가, 그런 경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상당히 많은 추측, 전망, 미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정부, 인민군의 북부정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군당국은 우선 북부정부 지상군의 현재 보유 또는 추진 중인 전력을 실체적 근거로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정부의 사이버 전자전, 우주전 역량 분석도 과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 중입니다. 자, 지금 이런 연구는 적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 보지만 이제 북한 외에도 중국의 인민군이 또 다른 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 자, 지금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 1순위가 바로 중국의 북부정부, 중국 인민군의 북부정부 전략군으로 해석됩니다. 자, 지금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A는 자, 북한에 대한 거라면, 플랜 B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플랜 B의 가장 중대한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중국의 인민군이 육군사령부에 의해서 지금 연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육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관계 있을까요? 아무튼 중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권은 변하더라도 군은 일관된 대한민국 방어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역시 주적은 북한입니다.